보통 이제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는 요 호두 한 알만한 크기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 근무하는 건강의료팀장 박효선 기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요실금 이 세 가지는 배뇨질환의 3박자로 꼽힙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있는 질환이죠. 과민성 방광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환자 통계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실금은 여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 3박자인데 배뇨장애는 오줌이 배출에 문제가 생겨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심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유발하는 얄궂은 질환이죠. 주변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병으로도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비뇨의학 분야의 학계 종주단체인 대한비뇨의학회 이규성 회장님을 모시고 배뇨장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규성 회장님, 오늘 공사 담당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회장님, 기본적으로 정상 배뇨와 비정상 배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배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부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부 요로는 방광과 방광에 고였던 소변이 나가는 방광 출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방광은 뭐 남녀 모두에게 다 있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은 요도가 짧고요. 남성은 요도가 한 15cm 정도로 좀 깁니다. 또 하나의 남성의 특징은 방광 바로 아래에 호도할 만한 전립선이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성은 전립선이 존재하고 또 요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소변 보기 힘든 그러한 질환이 더 많고요. 반면에 여성은 요도가 짧고 또 질과 같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 장애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운반돼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5번, 6번 정도 몸 바깥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되죠. 즉 배뇨라는 것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방광과 방광 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변을 저장할 때는 방광은 저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압력에 큰 변화 없이 한 400cc 정도까지 큰 압력의 변화 없이 쭉 늘어나면서 소변을 저장하죠. 그때 요도와 관략근으로 이루어진 방광 출구는 꽉 닫혀 있습니다. 즉 수도꼭지가 닫혀 있는 것처럼 요도와 관략근이 닫혀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새지 않고, 즉 요실금 없이 소변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소변을 보는 단계, 즉 소변의 배출 단계에 이르르면 방광은 펌프처럼 쫙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생기겠죠. 그런 압력에 의해서 방광 출구, 즉 요도를 통해서 강한 속도로 소변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방광의 출구는 저항 없이 확 뚫린 그런 도관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배뇨장애는 방광의 기능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배뇨장애도 저장 단계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배출 단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예를 들면은 소변을 저장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처럼 쫙 늘어나야 되는데
방광의 용적이 작고 또 방광이 늘어나는 동안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충분한 양의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못 참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급해서 화장실에 가다가 소변이 흘러나오는 절박 요실금의 형태가 되고 이것이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는 요도는 꽉 잠긴 수도꼭지처럼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느슨하게 되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느슨한 그런 수도꼭지 같은 그런 조임이 느슨한 경우에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복압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변을 배출하는 단계에서 방광은 펌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축력이 떨어지면은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것이 방광 근육 수축력의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소변을 볼 때 방광의 출구 즉 대표적으로 전립선 같은 게 커져서 요도를 막게 되면은 그것도 소변을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변 보는 단계를 저장 단계, 배출 단계 그 원인을 방광과 방광 출구로 나누면 크게 네 종류의 배뇨 장애가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요실금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년 이후 남성들이 이제 슬슬 겪게 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전립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통상 요즘은 이제 학계에서 전립선으로 다시 이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 기관 중 하나인데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줌이 갑자기 마려워서 허겁지겁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지긋하신 이제 남성분들의 이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줌을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해서 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그 고뇌가 생기는지 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변의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한 번에 못 보고 중간에 끊어서 보게 되고 시작하기가 힘들고 소변을 보고 나도 잔뇨감이 있어서 개운치 못하고 가장 심한 것은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한 그러한 요폐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가 불러오고 소변을 응급실에 가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환자분들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전립선 비대 증상이 항상 전립선의 크기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이 클수록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은 심해지긴 하지만 작은 전립선도 그 신축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 모양 자체가 요도를 압박하기 쉬운 형태라면은 크지 않아도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소변 보기 힘든 증상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소변을 저장하기 힘든 그런 증상, 즉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참기 힘든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은 방광은 그 압력을 이기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은 방광의 벽이 두꺼워지고 또 방광 안에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으로 진행할 수가 있죠. 과민성 방광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변을 참지 못하는 그런 소변 저장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음, 이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 중 하나인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는 요 호두 한 알만한 크기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뭐 20g으로 정상 수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20g인지 요거를 알 수 있나요? 전립선은 그 남성에서 40세 이후부터 좀 커지기 시작하죠. 그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완전히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차이가 나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거세를 하거나 또는 유전병 중에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차단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전립선은 커지지 않거든요. 네. 호르몬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한 불균형은 대개 노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세 이후부터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몇 그램 이상이 되어야 큰 전립선이냐? 이거는 사실은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크기가 한 20g에서 25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40g 또는 60g 이상이 되는 경우면 전립선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60g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에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 아주 큰 전립선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뭐 전립선이 아주 크신 분들은 100g, 200g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30g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립선은 직장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문에 손을 넣어서 직장의 앞부분을 촉진을 하게 되면은 전립선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험이 아주 많은 경우에 알 수가 있고 또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정확한 전립선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작년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그 전립선 비대증이 중년 이후 이제 남성들의 삶의 질을 크게 이제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빈뇨라고 하죠. 또 오줌 줄기가 이제 시원치 않고 가늘게 나오는 세뇨, 소변을 봐도 찜찜한 잔뇨감, 또 소변을 참지 못하는 뭐 절박뇨, 밤에 자다가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 아예 오줌이 나오지 않는 요폐. 그러니까 뭐 저 회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건데 남성들은 그럼 이런 증상이 또 생기거나 생기기 전에 자신의 전립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또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그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은 그 환자분들이 사실 예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 현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나이를 안 먹을 수 없듯이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고지방식을 좀 피하고 야채의 섭취를 늘리고 이런 것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상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증상이 일부분 또는 다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죠.
소변을 자주 본다 또는 보기 힘들다 그래서 생명이 단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계속 갖는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든지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이 흘러나와서 속옷을 적신다든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 소변을 전혀 못 본다든지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게 되고 생활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야간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야간에 자꾸 일어나서 꼼꼼한 환경에서 화장실에 가다 보면은 넘어지거나 낙상의 위험이 한 2배 내지 3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소변이 속옷에 묻어서 소변 냄새가 나한테 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이 대인 관계 또는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의 빈도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지만 생활의 질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에 염증이 있나를 보고 소변 속도 검사와 잔뇨 검사를 하고 잔뇨 검사는 저희가 초음파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의 크기를 알기 위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 여기까지 하고 50세 이상 그리고 80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혈중의 PSA 검사인데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남성의 4위 암으로 되어 있지만 흑인 그리고 백인에서는 발생률 1위인 암이 전립선 암이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남성암입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우선은 약물 치료가 주가 되죠. 약물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 차단제인데 알파 차단제라는 것은 교감 신경 중에 알파 수용체의 작용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변을 볼 때 방광 출구, 즉 요도와 전립선이 잘 이완되게 해서 소변의 속도를 높여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5-알파 리덕타제 이니비터라고 그러한 약은 주로 이제 프로스카나 뭐 에보다트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약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은 전립선의 크기를 한 30%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약제에 반응을 하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환자들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전혀 소변을 못 보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볼 때 전립선의 비대에 의해서 피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방광에 돌이 있거나 그리고 잔뇨가 많아서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이 되거나 또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립선 수술이 필요하고 또한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환자가 만족스럽지 않아 하는 경우에 또는 장기간의 약물 치료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즉 약물은 증상을 조절하는 거고 근본적인 방법은 커진 전립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 방법이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수술이 다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한 하루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네. 그 젊었을 때부터 이 남성들만의 소중한 생식기관인 전립선을 잘 관리해서 중년 이후에 좀 전립선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과 고뇌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